겨울바람이 차갑게 불던 그날 밤, 정혜린과 정우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태운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두 아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죠. 당시 12살이던 이란성 쌍둥이 남매는 손을 꼭 잡고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고 우석이는 누나의 손을 놓지 않으려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둘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종종 둘을 놀렸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와 우석이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죠. 누나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강해져야 했고 동생은 누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나, 우리 나중에 뭐가 될까? 어느 날 밤 우석이가 2층 침대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린이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만큼 강하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한 두 남매는 진로를 정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예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석아, 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 정말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 우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누나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누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둘은 각자의 길을 정했습니다. 예린이는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며 특수부대를 목표로 삼았고 우석이는 분석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키우며 정보 분야를 선택했어요. 고아원을 떠나는 날 둘은 마지막으로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 누나가 어디에 있든 우석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야. 그렇게 예린이는 707 특임대에 입대했고 우석이는 군 정보지원단에 배치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였죠.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둘은 빠짐없이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훈련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누나, 언젠가 우리가 함께 작전을 하게 될까요? 우석이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의 팀이 될 거야. 예린이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예린이는 평소처럼 저녁 9시에 우석이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임대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온 예린이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계 바늘이 9시를 가리켰지만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우석이가 늦은 적이 없는데. 예린이는 몇 분 더 기다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한 예린이가 우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우석아,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우석이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누나, 무언가 수상해요. 요즘 맡고 있는 업무가 이상해요. 민간 군납업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뭔가 숫자가 안 맞아요.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누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석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야, 우석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해. 하지만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예린이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우석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낸 예린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석이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오후 예린이에게 악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혜린 일병, 지휘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예린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지휘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휘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공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린 일병, 앉으세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우석 상병이. 지휘관이 말을 시작하자 예린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젯밤 작전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예린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산악 지역에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석이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산악훈련에서 항상 최우수였다고 했어요. 정혜린 일병,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특별 휴가를 드리니 장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린이는 멍하니 지휘관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어젯밤 우석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언가 수상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례식장은 참담했습니다. 우석이와 친했던 동료들 몇 명과 고아원 원장님만이 와 계셨어요. 관 속에 누운 우석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예린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그것도 단순한 실수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석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예린이는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석이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컴퓨터에 연결해 보니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우석이가 자주 사용하던 비밀번호들을 하나씩 시도해 봤어요. 12번째 시도에서 파일이 열렸습니다. 예린 누나 사랑해라는 비밀번호였어요. USB 안에는 민간 군납업체와 관련된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폴더에는 천룡회라는 조직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예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석이는 정말로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우석이의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간의 특별 휴가를 받은 예린이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USB 속 파일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이가 남긴 자료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했어요. 각 폴더마다 날짜별로 정리된 문서들과 사진,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죠. 첫 번째 폴더를 열어보니 대한방산이라는 민간 군납업체의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숫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석이의 의심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공식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폴더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방산의 실제 소유주가 표면상 드러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진짜 배후에는 천룡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이들이 군납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우석이는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몇 달간 은밀히 조사를 벌였던 것 같았어요. 가장 마지막 폴더를 열었을 때 예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룡회 조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들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황금호프라는 술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석이의 메모에 따르면 이곳이 천룡회의 비공식적인 만남의 장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린이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석이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우석이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을 알고 제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우석아, 누나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예린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군에서 이미 사고사로 결론지었고 민간인인 척 접근해야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린이는 며칠간 황금호프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2층 건물로 1층은 일반적인 호프집이었고 2층은 룸으로 되어 있었어요. 평일 저녁이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과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이 드나들었고 주말에는 젊은 남성들 무리가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우석이의 자료에 있던 차량들과 일치하는 것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이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어요. 일주일간의 관찰 끝에 예린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황금호프에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한 거죠. 평소 깔끔한 군인 스타일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긴 머리를 내리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고 부츠를 신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예린이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 한 잔을 시켰어요. 주변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천룡회와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은 별다른 수확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술집 손님들의 대화만 들릴 뿐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린이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 관찰했어요. 점차 단골처럼 보이기 시작한 예린이에게 종업원들도 친근하게 대했고 다른 손님들도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방문이었던 금요일 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2층에서 내려온 남성 3명이 1층 구석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중 한 명이 우석이의 자료에 있던 천룡의 간부였습니다. 예린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군 쪽에서 뭔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던데.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 하나 정리하고 나서는 조용해졌잖아. 다른 남성이 비웃듯 대답했어요. 예린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우석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심해야 해. 혹시 또 다른 놈이 나타날지 몰라. 예린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계산을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예린이는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석이가 정말로 그들에게 살해당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에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예린이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석이가 정말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우석이를 제거했는지 알아내야만 했죠. 예린이는 다시 황금호프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을 택했습니다. 월요일 밤 8시경 퇴근길 직장인들로 붐비는 시간대였죠. 예린이는 평소보다 더 꾸미고 나왔어요.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맞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호프집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지난번과 같은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를 주문했어요. 오늘은 좀 더 오래 머물면서 관찰할 계획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지난번에 봤던 철룡의 간부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번엔 5명이나 되었죠. 이들은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1층의 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야, 오늘 기분 좋은데 크게 한번 마셔보자.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린이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누구는 새 차를 샀다. 누구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식의 대화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술이 들어가자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봅니다. 새로 들어온 계약건이 꽤 짭짤하다던데. 젊은 남성 하나가 말했어요. 그래, 군 쪽 일이라 좀 까다롭긴 하지만 돈은 확실하지. 덩치 큰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너무 깊이 파는 놈들이 가끔 있어서 문제야. 예린이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들이 또다시 우석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한 남성이 예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혼자 앉아있는 여자 좀 봐. 꽤 괜찮네. 그가 예린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린이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5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셨어요. 야, 가서 한번 말 걸어보자. 젊은 남성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잠깐, 저 여자 며칠 전에도 봤는데. 여기 단골인가? 다른 남성이 말했어요. 그럼 더 좋지. 어디 한번 가서 인사나 해볼까? 예린이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그냥 평범한 술집 손님인 척 연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손이 떨렸고 맥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5명이 모두 예린이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덩치 큰 남성이 앞장서서 예린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나머지는 주변 의자들을 끌어다가 둘러앉았습니다. 예린이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혼자 술 마시네요? 덩치 큰 남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기분 전환 차 나왔어요. 예린이가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기분 전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린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길을 막았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우리랑 같이 마셔요. 다른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예린이는 거절하려 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들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덩치 큰 남성은 계속 예린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저는 혼자 마시는 게 좋아서요. 예린이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마시는 게 좋다고? 덩치 큰 남성이 비웃었어요. 아가씨, 혹시 직업이 뭐예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어떤 회사?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예린이는 당황했지만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에 다녀요. 무역회사라. 덩치 큰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가씨, 자세를 보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혹시 운동 같은 거 했어요? 예린이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자신의 군인 체형이 들켰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헬스장 다니는 정도예요. 헬스장? 젊은 남성 하나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근데 왜 자꾸 허리를 곧게 펴고 있어요? 마치 군인처럼. 군인?
예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웃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요. 하지만 덩치 큰 남성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아가씨, 걸음걸이부터 앉는 자세까지 뭔가 훈련받은 티가 나는데요. 혹시 경찰이나 군인 출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세가 바른 편이었어요. 예린이는 일부러 어깨에 힘을 빼고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려 애썼어요. 하지만 이미 의심을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어떤 연기를 해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젊은 남성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예린이 뒤로 돌아갔어요. 형님, 이 여자 뭔가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여기서 혼자 술 마시면서 우리 쪽을 계속 힐끔힐끔 봤거든요. 예린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들의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들켰던 거죠. 그래, 그럼 더욱 수상하네. 덩치 큰 남성이 예린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가씨, 혹시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술집 손님들이겠죠. 예린이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같은 술집 손님? 다른 남성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대화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봤거든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예린이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탈출 방법을 계산했습니다. 5명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정면 돌파는 위험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 술 마시고 있었는데 예린이가 다시 한번 부인했어요. 그때 덩치 큰 남성이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분명히 우리를 조사하고 있었지? 누가 시켰어? 주변 손님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해보죠. 젊은 남성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군인이나 경찰이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덩치 큰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한번 테스트해보자. 예린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이 들었어요. 온몸에 긴장이 돌았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덩치 큰 남성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가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로 우리를 모르고 그냥 우연히 여기 온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예린이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가만히 당하고 있겠네. 덩치 큰 남성이 맥주병을 예린이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계집이 뭘 안다고? 덩치 큰 남성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내 꼴 보니 술이나 따르려고 태어난 거 아냐? 그 순간 차가운 맥주가 예린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끈적끈적한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옷도 흠뻑 젖었고 맥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린이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707 특임대에서 수없이 받은 훈련이 반사적으로 작동하려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저 남성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가만히 있네.
젊은 남성이 놀란 듯 말했어요. 진짜 평범한 여자가 맞나 봅니다. 그런 것 같네. 군인이었으면 벌써 뛰어들었을 텐데. 다른 남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이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범한 여성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가씨.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처지라서. 덩치 큰 남성이 가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가세요. 다음부터는 다른 술집 이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예린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맥주에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우석이를 죽인 자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참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 그리고 아가씨. 덩치 큰 남성이 예린이가 나가려는 순간 다시 불렀어요. 그 군인 새끼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했으니까 혹시 관련된 놈들이 또 나타나면 그때는 더 큰일 날 거예요. 예린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석이를 죽인 것이 바로 이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예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황금호프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맥주 냄새와 섞였어요. 골목에서 예린이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우석이를 죽인 것은 바로 저들이었고 예린이는 이제 복수를 위한 진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예린이는 샤워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는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예린이는 특임대로 복귀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작전을 통해 천룡회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석이가 남긴 자료들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고 오늘 들은 증언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이는 부대로 복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특임대로 복귀한 예린이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김중령은 예린이가 가져온 우석이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민간 군납업체와 조직폭력배가 연결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군요. 네, 중령님. 제 동생이 이 사건을 파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공식적인 작전을 통해 이들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김중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군과 민간이 연결된 사안이라 정보사령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해요. 며칠 후 예린이를 포함한 특임대 팀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팀장은 박소령이었고 예린이 외에도 정보 분석 전문가와 작전 요원들이 함께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천룡회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린 중사, 당신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작전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박소령이 말했어요. 예린이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병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임시로 진급한 상태였습니다. 예린이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한 작전 계획을 제시했어요. 황금호프는 표면적으로는 일반 술집이지만 2층에서 비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경에 정기 모임이 있어요. 정보 분석팀은 예린이의 자료와 추가 수사를 통해
천룡회의 조직도를 완성했습니다. 대한방산을 통한 군납 비리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 거래, 토지 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특히 북한산 근처에 있는 창고에서 불법 무기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증거 수집을 위한 잠입 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박소령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목표는 장부와 거래 내역, 그리고 불법 무기 현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작전 당일 예린이는 동료들과 함께 황금호프 주변에 배치되었어요. 이번에는 민간인 복장이 아니라 작전복을 입고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브라보팀 후문 확보 완료. 무전기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리팀 주변 도로 통제 완료. 알파팀 진입 준비됨. 예린이가 속한 알파팀은 정면에서 진입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박소령과 함께 황금호프의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붐볐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의도적으로 일반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였어요. 특임대입니다. 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박소령이 큰 소리로 선언하며 문을 열었어요. 호프집 안에 있던 천룡회 조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차단된 상태였어요. 예린이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맥주를 부었던 그 덩치 큰 남성도 보였어요. 모두 바닥에 엎드리세요.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2층에서는 서류를 태우려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찰리팀이 이미 후문을 통해 진입해서 증거인멸을 막고 있었습니다. 2층 확보 완료. 장부와 컴퓨터 압수했습니다. 예린이는 덩치 큰 남성 앞에 섰어요.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남성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예린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 머리에 술 부었던 거 말이에요. 덩치 큰 남성이 예린이를 올려다봤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점차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너는 그때 그 여자. 맞습니다. 예린이가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켰어요. 707특임대 정예린 중사입니다. 그때는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었죠. 다른 조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며칠 전에 괴롭혔던 여성이 바로 특임대원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계집이 뭘 안다고 하셨죠? 예린이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내 머리에 수갑이 채워질 차례입니다. 박소령이 예린이 옆에 섰어요. 정예린 중사, 이들이 정우석 상병 살해에 연루된 자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 직접 들었습니다. 제 동생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예린이의 증언에 조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시에 북한산 근처 창고에서도 불법 무기들이 발견되었다는 무전이 들어왔어요. 델타팀 창고 수색 완료. 권총 15정, 소총 8정, 폭발물 다수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조직원들은 체포되었어요. 덩치 큰 남성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예린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석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정예린 중사,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박소령이 예린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의 용기와 끈기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이들의 죄를 입증해야 했고 우석이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지나갔어요.
진실을 밝혀낸 것 자체가 가장 큰 승리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거리에서 예린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석이도 저 어딘가에서 누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철룡의 일당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린이가 제공한 우석이의 자료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결합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비리였습니다. 정혜린 중사, 검찰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박소령이 예린이에게 공문을 건네주었어요. 당신의 증언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청에 출석한 예린이는 담당 검사 앞에서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상세히 증언했어요. 우석이가 남긴 자료부터 시작해서 황금호프에서의 잠입수사, 그리고 조직원들이 직접 한 말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증인께서 직접 들으신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피의자들이 정우석 상병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린이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놈 하나 정리하고 나서는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군인 새끼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했다고 직접 언급했어요. 증언이 끝난 후 검사는 예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중사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우석 상병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며칠 후부터 언론에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민간 군납업체와 조직폭력배 결탁 대규모 비리 발각, 특임대 수사로 밝혀진 군인, 살해 사건, 고아 출신 쌍둥이 남매의 비극과 복수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철룡회와 연결된 더 많은 비리들이 드러났어요. 대한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군납업체들과의 커넥션, 군 간부들과의 유착관계,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정혜린 중사,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김중령이 예린이에게 알려주었어요. 이제 국가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예린이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했어요. 이번에는 전국에 생중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린이는 차분하게 진실을 말했어요. 우석이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예린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가 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신고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사고사가 아니라 의로운 죽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 이후 여론이 들끓었어요. 시민들은 우석이의 죽음에 분노했고 철룡회와 관련자들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우석이를 기리는 추모 게시물들이 쏟아졌고 예린이의 용기를 칭찬하는 댓글들로 가득했어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덩치 큰 남성을 포함한 철룡의 핵심 간부들은 모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10년에서 20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한방산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철룡회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박소령이 예린이에게 보고했어요. 조직의 모든 자산이 몰수되었고 관련자들은 전부 처벌받았습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린이는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석이를 죽인 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조직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우석이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우석이에게 공로 훈장을 추서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과 군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추도식이 거행되었어요. 정우석 상병은 조국과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단장이 추도사를 읽었어요. 그의 희생이 더 큰 비리를 막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린이는 우석이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경례를 올렸어요. 사진 속 우석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나에게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예린이는 특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소위로 진급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린이에게는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석이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데 기여한 것이었어요. 정혜린 소위, 수고 많았습니다. 김중령이 예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석 상병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저녁이 되어 부대로 돌아온 예린이는 우석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장소에 섰어요. 그날 밤 불안해하던 우석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자부심이 더 컸어요. 우석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를 끝까지 관철시켰으니까요. 핸드폰에 저장된 우석이의 번호를 바라보며 예린이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우석아, 이제 내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이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아. 누나가 약속을 지켰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 예린이는 우석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새롭게 마련된 자리였어요. 순직군인으로 인정받아 이곳에 안장될 수 있었죠. 하얀 비석에는 정우석 상병,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군인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예린이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우석아, 이제 내가 잠들어도 돼. 언니가 다 끝냈어. 예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정에 누나가 끝까지 관철시켰어. 이제 진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 벚꽃잎 몇 개가 비석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우석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예린이는 특임대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신병들이 기초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젊은 얼굴들이 우석이와 닮아 보였습니다. 정혜린 소위님, 신병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교관이 말했어요. 예린이는 신병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이는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석이가 꿈꾸던 세상, 정의로운 군대가 이들을 통해 만들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석이의 미소 같았어요. 1년 후 예린이는 특임대 부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석이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석이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